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정영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대단한 인생 드라마가 남았겠냐고들 하시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박수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제 이야기는 조금은 씁쓸하고 또 조금은 통쾌한 이야기니까요. 며칠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집의 현관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같이 사는 자식들 몰래 말이죠. 이유요? 이제라도 제 삶을 되찾고 싶어서입니다. 더 이상은 남의 눈치 보며 발 뒤꿈치 들고 조심조심 살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제 집인데 이제 와서 왜 제가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았을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음을 옮길 때 혹시라도 누가 깰까 조마조마하고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리더군요. 쿵 문이 닫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공기가 그렇게 상쾌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꼭 막혔던 가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달까요. 동네 열쇠 수리점까지 걸어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인데 그날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벤치에 앉아 수다 떠는 할머니들, 슈퍼 앞에서 신문을 정리하던 아주머니, 모두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저에겐 그날이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열쇠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과 쇠 냄새가 섞인 특유의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있던 열쇠공 아저씨가 고개를 들며 인사를 건넸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물쇠 바꿔주세요. 완전히 새 걸로요. 저만 열 수 있도록. 아저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랄까요.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쯤이 좋으실까요? 그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저씨는 그걸 꼼꼼히 적은 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저씨가 도착했고 말없이 작업을 마친 뒤 새 열쇠 3개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쓰시고요. 나머지는 여분이에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가 어찌나 낯설던지요. 이 평온함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열쇠 2개를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이후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오늘 날짜 옆엔 제가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방.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웃으며 울었습니다. 웃기죠? 그래도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 남편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암이 온몸으로 퍼져 있었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오래 못 버틸지도 몰라. 그날 병원 침대에서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결국 남편은 넉 달 뒤 제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그 이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가꾼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오후엔 드라마를 보고, 밤에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하나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요즘 세상 험하잖아. 우리랑 같이 살자. 처음엔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니 그 정도 정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하나하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라는 말이 문제였어요. 장남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지였지만 아이들 키우기엔 조용하고 공원도 가까워서 나름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건축 이야기가 나오더니 드디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들과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 재건축 들어갔어요. 이주비는 나왔는데 그걸로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네요. 전세금도 너무 오르고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 장남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근처 단기 전세를 알아봤지만 아이들 어린이집이랑 학교를 옮기는 것도 부담이고 집값은 말도 안 되게 올라 있었죠. 특히 둘째가 약한 폐를 갖고 있어서 먼지 많은 공사장 근처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들 아직 어려서 불안해요. 당분간만, 진짜 잠깐만. 재건축 끝나면 바로 나갈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미 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힘들다는 자식 말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안방 옆 작은 방을 치우고 장남네 식구들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당분간은 어느새 1년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은 요즘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랫집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겁을 먹고 울고불고 장녀 역시 충격을 받아 한동안 집 밖에도 잘 나서지 못했죠. 그 일 이후로 장녀는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남편도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같이 밤늦게 퇴근하는 상황이라 육아도 집안일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했죠. 엄마 집 근처에 있는 학교가 더 괜찮다던데. 거기 전학시키면 애들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장녀는 그렇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거라 믿었거든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애들 정서가 걱정된다는 말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막내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했습니다. 월세 살 여유도 없고 친구네 집은 눈치 보인다며 저에게 방 한 칸만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릴 시간만 주세요.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하지만 막내는 밤만 되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웃고 떠들며 게임을 했습니다. 헤드셋을 낀 채 친구들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새벽 2시까지 방 안에 불을 켜두고 있곤 했죠. 저는 그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작고 희미한 불빛이 제 마음에는 번쩍이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다가왔거든요.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걸까? 내일은 대체 어떻게 살 생각이지? 그런 걱정이 들었지만 정작 막내는 이력서 한 장 쓰는 것도 귀찮다는 듯 항상 요즘 세상이 어떤데 어머님 몰라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취직은커녕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것도 싫다며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 속에 사는 아이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혼자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가 불 꺼진 현실을 보지 않으려 일부러 더 밝게 화면 속 세상에 머무는 것 같아 그 불빛이 더욱 슬프고 쓰렸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뭔가를 잘못 키운 건 아닌가? 어디서부터 이 아이와 엇갈린 걸까? 자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용했던 저희 세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가족이 같이 사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딨어 라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함께 산다는 말이 점점 버티며 견디는 것으로 바뀌어 갔으니까요. 거실은 더 이상 제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가족이 들어온 후로는 마치 제가 잠시 들른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원래 제 자리는 소파 한쪽 끝, 꽃무늬 쿠션이 놓인 자리였는데 어느새 아이들의 장난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큰 손주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자동차를 굴리고 작은 손주는 소리를 지르며 울거나 뛰어다녔죠. TV는 항상 켜져 있었고 볼륨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손에 쥐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저녁 시간엔 드라마를 보려 거실에 가면 이미 TV는 거실, 콘솔 게임기로 연결돼 있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컨트롤러를 뺏으며 싸웠습니다. 저는 멀찌감치서 눈치를 보며 채널을 바꿔도 되는지 물어봤자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슬쩍 리모컨을 감춰버리더군요. 애들이 만화 보던 중이잖아요, 어머니. 요즘 드라마가 뭐가 재밌다고 그러세요. 더군다나 주방은 장녀의 차지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가면 이미 장녀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의 집에서 하듯 말이죠. 냉장고는 반 이상이 그 집 식재료로 가득했고 제가 아껴두었던 장아찌 항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곤 장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돼서 버렸어.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닌 저와 남편의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인데 말이죠.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열무김치를 담그는 계절이 찾아오고 저와 남편은 시장으로 나들이를 나섰죠. 장터에서 유기 항아리를 고를 때 햇볕 아래 반짝이는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남편이 저희 손을 꼭 잡고 이거다 하며 웃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후 그 항아리는 늘 부엌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무김치가, 때로는 동치미가, 때로는 고추장을 담아두었지요. 계절마다 다른 맛과 향이 그 안에 스며들어 마치 작은 계절 저장소 같았죠. 여름이면 남편이 밥상머리에 앉아 오늘은 열무김치 꺼내 먹자 하며 활짝 웃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의 아삭한 소리와 풋풋한 향이 퍼질 때면 그 순간이 곧 여름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지내더니 한두 번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하더군요. 거실에서 담배 냄새가 풍겼고 공기청정기가 빨간 불을 켜며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막내는 무심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 다 집에서 피워요. 그냥 창문 열어놨어요. 이제는 제 방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 놀다가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 사진 액자를 만지더군요. 그 작은 손이 호기심에 사진을 이리저리 기울이는 걸 보며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려던 찰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너무 놀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안 돼. 그 사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에게 예쁜 셔츠를 입히고 마당에 핀 국화를 배경 삼아 찍었죠. 그날의 햇살도 남편의 미소도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순간이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이 한 번 더 저를 떠난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남이 거실에서 뛰어들어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깨질 때 놓으시면 안 되죠. 애들 있는 집인데 조심 좀 하세요. 순간 뭐라 대꾸할 말을 잃은 저는 그저 조용히 조각난 유리를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 사진 하나가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속에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의 생활 패턴도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새벽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꽃잎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 7시에 물을 주기만 해도 아랫방에서 장녀가 올라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자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줘. 게다가 제 물건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미신기 바늘은 며느리가 이불 꿰매다 부러뜨렸고 남편이 쓰던 라디오도 막내가 가져갔다. 고장낸 채 방치두었습니다. 제가 읽던 책들은 아이들이 낙서를 해버렸고 자개장 안에 소중히 넣어둔 한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처음 들어올 땐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하게 있으라면서 상냥하게 대했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고 나선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바뀌었죠. 어머니,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님은 너무 예민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조금 둥글게 사셔야죠. 남편이 쓰던 서재는 장남의 작업실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골라 샀던 고가의 찻잔 세트는 장녀가 친구들에게 차를 대접하겠다며 가져다 쓰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밥상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도 아이들은 제 시간에 안 옵니다. 장남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고 장녀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막내는 방에서 이어폰을 낀 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저는 밥을 차려 혼자 먹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먹다 남긴 반찬은 냉장고에 넣었고 설거지까지 혼자 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전부 제 몫이 되었죠. 게다가 언제가부터 자식들은 제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유치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 식재료 값도 장난 아니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통장에 여유 있으시잖아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처음엔 정말 어려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도 그저 잠깐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어주었죠. 다음 달, 또 다음 달이 되어도 누구 하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거 조금이라도 돌려줄게.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핑계뿐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 내미는 것도 당연한 듯 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치 제 존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당연한 지원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게 가장 쓰렸습니다.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말 없이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냐는 질문 하나 없이
그저 여유 있으시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갔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통장이었구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다 지나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눈치 보는 하숙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집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으면서 결국 제 몸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일어나 빨래를 걷고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변기 청소까지 마친 후였죠. 문득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소파에 잠시 누웠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채 눈을 떴을 때 링거 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옆에는 심장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이대로 더 버티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마음도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한테 맡기고 쉬세요. 이렇게 되도록 말도 안 하시고 몸 좀 아끼셔야죠. 말만 들으면 참 고마운 말이었고 누가 봐도 효도하는 자식들의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겠죠. 하지만 진심은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말 속에 제 감정을 살피려는 따뜻함이 아닌 재산과 집의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준비된 흐름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고 더 슬펐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써준 대사라도 읊듯 표정과 말이 따로 놀았어요. 쉬세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집을 관리하겠다. 어머니는 조용히 계셔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관여하지 마라. 그런 식의 무언의 선긋기가 그 말 사이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진짜로 걱정한다면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겠죠. 눈을 맞추며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 몇 마디로 이제 우리한테 맡기세요라고 통보하듯 말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권한 박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 자식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 언제쯤 팔 수 있으려나? 솔직히 이참에 정리해도 나쁘진 않을 텐데. 그래, 요즘 시세면 억 단위로 오르잖아. 우리도 이제 애들 크니까 슬슬 각자 자금이 필요해. 그니까. 게다가 어머니도 점점 기억력 흐릿해지고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통장도 좀 확인해 봐야 돼. 혹시 이상한데 기부하거나 쓸데없이 뺏으시면 안 되잖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꿈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그들은 제 건강이나 외로움, 생활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들의 초점은 분명히 저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아이들만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고 살았는데 밥 한 끼 더 해줄 때마다 뒷정리하며 아이들 신발을 가지런히 놓을 때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그들이 모여 나눈 대화에는 따뜻함도 미안함도 죄송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존재가 숫자로 처분 가능한 무언가로 취급되는 걸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집안의 귀찮은 짐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오며 쌓은 세월, 희생, 살아. 그 모든 것이 고작 통장 잔고 몇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일까?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 맞긴 한 걸까? 그들의 관심이 제 건강이 아니라 재산이란 단어에 더 닿아 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닌 재산 관리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마르고 머릿속은 멍했고 입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옆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 한 분이 말없이 뜨거운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어깨의 떨림과 깊은 한숨에서 그분은 제 마음속에 무거운 사연이 있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알아보듯 그분의 눈빛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혹시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신 건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물음이었거든요. 그분은 제 반응만으로도 모든 걸 알아차린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까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라고 하시던데 그 말 제 마음에도 콕 박히더라고요.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통화하며 애써 억누르던 제 목소리. 너희는 왜 항상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니? 그 말이 병실 복도에 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런 저를 향해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딸이 셋이에요. 근데 내가 쓰러지니까요. 다들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어떡하냐? 간병은 누가 하냐?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빴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젠 우리 나이엔 자식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요. 이제 우리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지만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힘겹게 집에 도착한 순간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현관에 모르는 사람들의 구두가 가득했고 거실에서는 낯선 젊은이들이 캔맥주를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포장 음식 용기로 가득했고 테이블은 반쯤 쓰러져 있었으며 바닥엔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녀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 집들이 좀 했어. 온다고 미리 말했으면 치워놨을 텐데. 집들이? 그 말이 듣는 순간 제 입에서는 간신히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집들이라니.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집에서 내가 허락한 적 없는 사람들이 맥주를 들고 웃고 떠들며 마치 이곳이 자기들 세상인 양 구는 모습을 본 것도 충격인데 그걸 집들이라 부르다니요.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나요? 나는 그저 불쑥 방문한 손님이고 그들에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예외 상황이었던 걸까요? 그 말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당혹스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오기로 한 걸 깜빡한 듯 다음엔 미리 말해줘요라는 가벼운 말투로 던져진 그것은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씁쓸하고 서글펐습니다. 입에서는 집들이 라는 말만 겨우 흘러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천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고
문을 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벽에서 내려져 있었고 제 서랍은 누군가의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불은 걷어져 있었고 침대 위엔 손주들의 장난감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단 한 칸 남은 저만의 안식처.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도 없이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끝이다. 이 집을, 내 삶을, 내가 다시 찾아와야겠구나. 그 일이 있은 이후 우선 저는 집 안 대청소를 결심하고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창고며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가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들, 잊고 지냈던 사진, 낡은 편지며 오래된 달력까지. 청소는 점점 단순한 정리를 넘어 내 삶을 한 장면씩 되돌아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대기로 한 곳은 바로 침대 밑이었습니다. 평소엔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던 공간이라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꼭 그 밑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손전등을 켜서 어두운 틈 사이를 비추었습니다. 그곳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반쯤 가려진 낡은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잡동사니쯤으로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마음 한켠이 쿵 하고 울리며 그 상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스스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주저하며 손을 뻗었고 상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닿는 먼지의 감촉이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무언가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과 함께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바닷가에 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저 넓은 바다처럼 자유롭게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울 텐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일기장 속 글귀는 지금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늘 착하게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던 나였습니다. 일기장 아래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남편의 차분하고 정성스러운 글씨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만큼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나 없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만의 삶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미소가 사라지면 이 집안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이 우리 가족 모두의 진짜 행복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행복을 바라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남편의 바램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야겠다고. 이후 나는 자녀들 모르게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을 찾아갔지요. 자녀들이 걱정은 안 되냐며 물으셨지만
사실은 제 걱정보다는 제 재산이 더 걱정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녀들이 제 명의의 집에 살면서도 공과금은커녕 제 통장에서 생활비까지 가져다 쓰는 현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제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선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등기부등본에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개인 통장도 지금부터는 따로 관리하시고 가능하면 자녀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계좌를 새로 개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외에도 유언장 작성, 생전증여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셨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그 말씀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어요. 조금은 미안했지만 이건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하는 선택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정수기는 제 유일한 속 편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 도시락을 바꿔 먹던 사이였고 결혼하고도 쭉 연락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머리가 반쯤 휘어진 것도 그애도 저도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일까요? 정수기 앞에선 굳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얼굴만 마주 봐도 무슨 말이 오갈지 다 아는 그런 친구. 한때는 매일같이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저도 정수기도 각자 사는데 치여 통 연락이 뜸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우리가 자주 가던 동네 작은 찻집. 입구에 걸린 오늘의 차 유자차라는 작은 칠판 글씨를 보니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저 글씨도 이 골목도 찻집 사장님의 인사도 다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따뜻한 유자차가 앞에 놓였는데도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고 찻집 안엔 클래식 기타 선율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오늘 하루가 채 끝나지 않은 것처럼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지요. 그때 정수기가 저를 찬찬히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얼굴에 다 써 있어.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지금은 자식들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현실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정수기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잘 생각했어. 평생 애들한테 끌려다녔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너 행복하게 살아. 난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에 다시 한번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은행에 들러 통장들을 정리했어요. 아이들 몰래 매달 빠져나가던 생활비와 아이들의 크고 작은 빚까지 해결해 주느라 바닥을 드러낸 통장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 주셨어요. 고객님,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마지막으로 열쇠공과 연락을 했어요. 자녀들이 모두 외출하는 날을 골라 방문을 부탁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일부러 분주한 척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 양복 차림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나가며 말했어요. 엄마, 회의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곧이어 며느리가
아이들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어머니, 애들 데리고 병원에 예방접종 마치러 가요. 점심쯤엔 들어올게요. 손주들이 뛰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철컥 닫혔어요. 장녀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더군요. 눈치를 살피듯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다녀와라. 천천히 와도 괜찮아.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들이 마치 무대에서 배우들이 하나씩 퇴장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요동쳤어요. 그런데 막내만은 끝까지 방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방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길 몇 번, 안에서 뒤척이는 기척이 들릴 때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머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안 나가지? 무슨 일 있나? 아니면 혹시 눈치챘나?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제 마음은 더 뜨겁게 끓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열쇠공 아저씨와 약속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나 몰래 남아서 문 바꾸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떠나기 싫은 걸까?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음 단단히 먹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참으며 버텼는지,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다짐했는지. 그런데 지금 저 작은 방문 하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다짐이 흔들릴까봐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방문이 살짝 열리고 막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안도의 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순간인데 왜 눈가가 붉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속은 왜 이렇게 울컥하는 건지. 아니, 다녀와라. 천천히 와도 괜찮아.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익숙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엔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그제야 숨통이 트이듯 제 가슴도 조심스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벨이 울렸고 열쇠공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일에 집중한 듯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어요. 오래된 자물쇠가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새로운 자물쇠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단단해졌어요. 문이 바뀌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건 미련이 아니라 해방이었지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돌려받은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짐을 정리했어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아이들의 물건들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두었죠.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렴. 나도 내 삶을 찾으려 한단다.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젠 나 자신도 사랑해야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남편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걸고 내가 좋아하는 화초도 놓았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자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도착한 건 첫째 아들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넣다 멈칫한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문이 안 열려요. 무슨 일이에요? 그 뒤로 며느리와 막내딸도 도착했고 셋 다 초조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쫓아내는 게 아니란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법적인 절차도 모두 변호사님과 상의했어. 혹시라도 불만이 있다면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도 좋단다. 그 이후 한동안 자식들은 제게 연락도 없이 지냈어요. 첫째는 퇴근 시간에 집 앞을 서성이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곤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내심 안도한 눈치였고 손주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계속 할머니 집은 왜 못 가? 라고 물었다고 해요. 첫째는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실 줄 몰랐어요.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어머니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곤 조용히 친정으로 들어갔죠. 막내딸은 처음엔 가장 크게 반발했어요. 전화로 울먹이며 엄마가 날 버리는 거냐며 따지듯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스스로 방을 구하고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한 번씩 톡으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죠. 그렇게 각자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히 짐을 챙기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섭섭해하고 분노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전보다 정중해진 말투로 방문 일정을 조율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후 제 삶을 완전히 다시 시작했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며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들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수기와 함께 기차 여행도 다니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제 마음이 늘 평온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밤에 잠들기 전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나날들. 더 이상 허물없이 들락거리던 집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와 존중을 지키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1년 후 제 생일이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각자 늦잠 자거나 미루기 일쑤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번 생신엔 뭐 해드릴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생일 아침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풍선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가볍게 흔들리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잔잔히 퍼졌어요. 손주들이 두 손에 꼭 쥔 색종이 카드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어린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가 쓰여 있었죠. 그 카드들을 건네며 제 품에 안길 때 그 작디작은 체온이 그대로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생전 처음으로 제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어설픈 듯 정성스러운 상차림. 크진 않지만 귀여운 케이크 위에 켜진 촛불 하나. 모두가 둘러앉아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를 때 그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간 쌓인 마음을 녹여낸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올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저는 고개를 살짝 떨구며 눈물을 감추려 했어요. 그 자리는 단순한 생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가족 행사와는 달랐어요. 자녀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고마움이라는 말 없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그 안엔 경계와 동시에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묘한 거리감 속에서 저는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식사 후 막내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젠 예전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변화를 줘서 그런가 봐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조용한 집 안에는 낯선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따뜻하게 들렸던 밤이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는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고요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여행 가방을 점검했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일담한 책 한 권, 그리고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챙겼어요. 마을 회관 앞에 도착하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나는 유난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들뜨지요. 버스 창밖으로 아침 안개 낀 들판이 지나가고 햇살이 서서히 퍼지며 풍경이 환해지자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짧은 다리 위로 물이 철썩이고 갯벌 사이로 작은 개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맨발로 갯벌을 걸었고 발에 느껴지는 진흙의 촉감이 어찌나 생생하던지요. 아이 같았던 웃음소리 속에서 저도 모르게 오래 묵은 무거운 감정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해 바닷가에서 갯벌을 걷고 다 함께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그 밤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어요. 영자 씨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만 온 힘을 쏟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시간, 본인을 위한 선택은 늘 뒷전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분도 처음으로 나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도 벅찼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어김없이 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줄기 따뜻한 등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가끔씩 손주들이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와요. 할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돼요? 저는 웃으며 말해요. 그럼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머니는 영광이지. 가끔 누가 묻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를 돌보지 않아 외로웠던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의 외로움은 평화롭고 잔잔해요. 그 안에서 나는 나를 마주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내 삶을 되찾은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식물을 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것조차도 모두 제겐 귀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 안에서 다시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저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열쇠를 꼭 쥐고 있어야 해요. 문을 열고 닫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당신의 열쇠는 당신 손에 있어요. 이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제 정원을 가꾸고 책장을 넘기며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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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